1997년 12월의 그 차가웠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했던 순간, 국가부도의 날이라 불리던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대기업인 한보와 기아가 줄줄이 무너졌고 30대 그룹 중 절반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거리는 실직한 가장들로 넘쳐났고 우리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시기에 바다 건너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만드는 전자제품은 전 세계 안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도 디스플레이도 일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부품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조차 일본제를 사다 써야 했습니다. 일본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을 못 만드는 하청기지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정확히 30년이 지난 2026년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은 거짓말처럼 역전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61%, 특히 고부가 가치인 디램은 73.5%를 한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은 최근 5년 전 세계 발주량의 80%를 한국이 싹쓸이했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했습니다. 30년 만에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 동안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기술 제국 일본은 왜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30년 역전극의 비밀을 데이터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 비결은 디지털이 만든 압도적인 속도의 격차입니다. 1997년 한국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바로 디지털이었습니다. 당장 공장을 짓고 기술자를 키우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정부는 전 국토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모든 가정에 PC를 보급하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한국 사회의 DNA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은행 창구에 줄 서던 시대가 안방에서 클릭하는 인터넷 뱅킹으로 바뀌었고 서류 하나 떼려고 동사무소 가던 시대가 24시간 열려있는 전자민원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문화도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결제판 들고 부장님 책상 앞에 서 있던 문화가 사라지고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를 처리하는 초고속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경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업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기에 굳이 돈을 들여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이 서류에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고 이메일 대신 팩스를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서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본 직장인이 출퇴근과 서류 처리에 하루 3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 직장인은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와 현장을 오가며 그 3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해외 바이어와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침에 회의하고 점심에 결정해서 저녁에 실행할 때 일본 기업은 아침에 회의하고 점심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저녁에 본사 승인받아 다음 날에야 겨우 실행했습니다. 반도체나 모바일 시장에서 2주라는 시간 차이는 기술 한 세대가 바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먼저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거친 디지털 속도가 일본의 섬세한 아날로그 장인 정신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경제학 교과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불황이 오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친 척하고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997년 IMF 위기로 나라가 휘청일 때 모두가 투자를 멈추고 구조조정을 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빚을 내서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당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이 망하려고 작정했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름 돋는 사이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공될 2년 뒤에는 너도 나도 공장을 지어 공급 과잉이 오고 가격이 폭락합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최악의 불황일 때 공장을 지으면 완공될 2년 뒤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폭발하는 수요를 혼자서 독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사이클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불황에 지은 공장이 1999년에 완공되었고 바로 이듬해 2000년 닷컴 버블로 전 세계 IT 붐이 터졌습니다. PC 주문이 빗발치는데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공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불황에 몸을 사리느라 공장을 짓지 않았고 주문이 쏟아져도 손가락만 빨아야 했습니다. 한번 벌어진 이 생산 능력의 격차는 이후 10년 동안 일본이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표준을 장악하는 힘입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것보다 100배 더 무서운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기술 생태계의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 메모리를 봅시다. 한국 기업이 DDR5라는 차세대 메모리의 규격을 정합니다. 핀은 몇 개로 할지, 전압은 얼마로 할지,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어떻게 할지 한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전 세계 모든 부품 회사가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인텔이 CPU를 설계할 때도,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 때도 한국이 정한 이 규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의 힘이며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표준이 정해지면 전환 비용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이 규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기술을 따라오려 해도 이미 시장 생태계 전체가 한국 기업의 규격에 맞춰 세팅되어 버립니다.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한국 기업이 제안하는 OLED 화질과 성능이 곧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기준이 됩니다. 중국 샤오미도 구글 픽셀폰도 모두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LNG 선박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가 제안한 17만 4천 톤급 사이즈가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항만 시설과 가스 저장 탱크가 한국 배의 크기에 딱 맞춰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이 정한 규격에 맞춰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위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비자는 부품을 사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삽니다. 브랜드 파워와 시스템을 장악한 쪽이 진정한 시장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30년 전 우리가 일본을 속도로 이겼듯이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경고하는 타임라인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섬뜩합니다. 당장 2027년 상반기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10분으로 줄고 주행거리는 1000km가 넘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비싼 한국 배터리 대신 중국 배터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자체 장비로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다면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닫힐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조선업마저 위협받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 시간을 한국 수준으로 단축하면서 가격은 20% 더 싸게 내놓는다면 이익을 쫓는 선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안주하다가 우리에게 먹혔듯 우리도 안주하면 중국에게 먹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응용해서 이겼다면 이제는 세상에 없던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 핵융합, AI 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은 단순한 속도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수만 명의 이공계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도시 하나가 쓰는 만큼의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공장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황에도 멈추지 않는 야수 같은 투자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 잠시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이 2027년 다시 폭발할 때 미리 공장을 짓고 준비된 자만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절박했던 위기가 2026년의 기적을 만들었듯 지금 우리의 치열한 준비가 30년 뒤 2056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본처럼 현실에 만족하며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혁신하여 압도적 1등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